자, 황기식의 국제시장 국제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2022년 수출 고객 중에 한국의 선박 수출 최대 고객은 그리스고 방위 산업은 폴란드다. 짚어주실까요? 예, 남유럽 국가하고 동유럽 국가 올해 땡큐입니다. 네. 많이 사줬습니다. 먼저 선박,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이지 않습니까? 산업이고 올해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도 한국 조선업 선방했습니다. 총 260척, 1,460만 선박 톤, 그리고 385억 달러, 우리 돈 한 52조 원쯤 됩니다. 네네. 선방한 걸로 봅니다. 이 중에서 과연 누가 가장 많이 사줬냐? 그리스가 총 52척을 사줬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한 20% 어휴. 정도 넘게 차지합니다. 대단한 구입 금액이고 구입 톤입니다. 톤수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사준 나라가 일본인데 일본은 22척을 계약을 해줬기 때문에 그리스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많이 수출 구매를 해줬습니다. 영국이 18척을 구매해줬고 노르웨이가 14척을 사줬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그리스가 가장 많이 돋보입니다. 올해는 글로벌 경제 위기 때문에 그리스도 한국에 대해서 조선업 발주, 선박 발주를 좀 줄이지 않을까 했는데 안 줄였습니다. 예, 땡큐입니다. 그리고 저는 내년이 더 주목되는데 내년에는 더욱더 경기 침체하고 고금리의 영향이 예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올해보다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한 30-40% 정도 줄어든다라고 예고가 있거든요. 네네. 그걸 돌파하는 데는 그리스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더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참 올해 전 세계는 어떻게 되느냐?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궁금하실 텐데 전 세계 조선 발주량이 3,500만 선박 톤 그리고 1,000억 달러쯤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게 한국이 385억 달러를 차지했으니까 약 한 40% 정도 네. 차지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산업, 방위산업에 대해서는 처음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올해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도 상당히 정말 예. 크게 점핑업을 했습니다. 네네. 역대 최고로서 170억 달러 정도 수출을 했는데 170억 달러 중에서 가장 많이 구매해 준 나라가 동유럽의 폴란드입니다. 네네. 그중에서 124억 달러를 폴란드로 수출을 했습니다. 거의 상당히 많은 금액을 폴란드 한 국가가 차지하는데 한 두세 배 껑충 뛴 거거든요. 예예. 하나 디펜스로부터 로켓도 구입을 했고 장갑차도 내년에 구입하기로 하고 또 우리 K2 장갑차도 폴란드가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폴란드 뒤를 따라 가지고 이제 동유럽 국가들 루마니아 같은 이런 나라들도 우리도 한국산 무기를 내년에 구입하겠다라는 줄줄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도 좀 궁금하실 때 갑자기 왜 동유럽 국가에서 우리 이렇게 무기를 그렇게 많이 사느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가장 네네네. 놀란 국가들이 폴란드하고 우크라이나하고 그러니까 국경을 맞대고 인접하고 있는 있는 나라들 예, 예.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걸 깜짝 놀라서 대비를 한 것도 있고 또 우리가 그 주로 동유럽 국가들은 독일 무기를 많이 구매했거든요. 맞아요. 예. 그 독일에 비해서 한국 무기들이 납품 기일도 한 절반 정도로 상당히 짧고 그 주문하면 빨리빨리 이제 그 계약 납품 기일에 맞춰주고 네. 가격도 한 가성비가 3분의 2 좋고, 정도고 예. 성능도 우수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무기 상당히 더 앞으로 내년에도 더욱더 많이 수출할 것이다.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주일 전인가에 이제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또 테러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리아 그것 때문에 튀르키예에서 이제 시리아, 이라크, 쿠르드 거점 지역 공습을 개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저 쿠르드족이라고 해야 되나 영어로 커드 네네. 쿠르드족들에 대해서 이 튀르키예가 감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일주일 전에 최대 도시 이스탄불에서 폭탄 시내에서 폭탄이 터져가지고 맞아요. 6명이나 아유. 사망했는데 예. 튀르키예 정부가 이거는 쿠르드족의 소행이다. 특히 쿠르드 노동자당이라는 조직이 이 튀르키예 안에서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폭탄을 터뜨린 거다. 우리는 쿠르드 무장 세력들에 대해서 보복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쿠르드족이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 시리아 북부하고 이라크 북부를 폭격을 했습니다. 네네. 그럼 보복 공격인 거죠. 25차례나 폭격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최소 12명이나 사망을 했습니다. 그럼 과연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쿠르드족에 대해서 좀 그럼 튀르키예하고 쿠르드족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그러겠지만 네네네. 쿠르드족이라는 것은 중동의 집시처럼 한 3천만 명, 4천만 명 정도 되는 독자적인 언어와 독자적인 민족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독립국가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네네. 4천만 명 중에서 한 1,500만 명 정도가
예를 들면 트리키에 살고 있고 네. 또 500만 명 정도는 뭐 이라크에 살고 있고 그래서 이제 트리키에 이라크, 이란, 시리아에 이렇게 분포해서 살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들의 오랜 요구 조건은 이렇게 우리가 1,500만 명이나 당신네 나라에 살고 있으니 트리키에도 우리에게 일정 정도 땅과 자치권을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트리키 정부가 가장 무서워하는 단어가 남쪽 지역에 자치권을 주세요라는 단어고 이라크 정부도 우리도 800만 명이 쿠르드족이 살고 있으니 이라크 북부 쪽에 자치권을 주십시오라는 것을 가장 무서워하는 단어이거든요. 자, 그런 구호와 또 그런 조직을 응징하는 것이 트르키예 정부와 이라크 정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부분이고 영화로도 많이 다뤄졌습니다. 나에게 자유를이라는 영화 기억하실 겁니다. 너무나 힘들게 이라크를 탈출한 쿠르드족 청년 마누가 배고파 죽겠다 하면서 백조를 잡아먹는 신용 그런 걸 하는 포스터가 유명했던 영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계속해서 이 쿠르드족 문제가 어떻게 지금 다루어질지 상당히 좀 저는 궁금합니다. 예. 특히나 좀 정치적으로 약간 1인 독재 체제가 됐을 때 더 쿠르드족에 대한 탄압이 커지는 것 같아요. 후세인도 그렇고 지금 에르도안 대통령도 좀 그런 편이고. 맞습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20년 만에 다시 코소보. 이 코소보가 정말 우리 기억 속에 좀 없어질 만한데 지금 이제 민족 갈등 때문에 이번에는 차량 번호판이 또 문제라고요? 그렇습니다. 92년에 유고슬라비아 연방 붕괴하고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오랜 고통을 겪으면서 독립을 해가지고 한 20년 정도 사실 관심이 사라졌습니다. 네네. 안정적이었나 했는데 아직까지도 거기에는 3,700명의 나토군이 코소보에 주둔 중입니다. 각종 내전이나 여러 가지 시위나 갈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최근에 번호판 때문에 코소보 정부가 우리는 코소보 정부가 합법적으로 발급한 자동차 번호판만 인정하지 아직까지도 세르비아 정부가 우리가 독립하기 전에 지배를 받던 세르비아 정부가 발급한 차량 번호판을 유효하다고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오늘까지죠. 11월 21일까지 모두 다 코소보 정부가 발급한 번호판으로 바꿔라라고 강력하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나면서 또 본인이 세르비아계라고 생각하는 공무원이나 경찰들은 사퇴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독립은 했다고 하지만은 코소보가 코소보 북부는 아직까지 세르비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코소보 영토의 10% 정도는 북부에 세르비아계가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 거기서 은근히 행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 정도의 세르비아 영향력도 몰아내기 위한 코소보의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유럽연합이 개입을 했습니다. 유럽연합이 개입을 해서 코소보의 총리하고 세르비아의 대통령 그만 싸워라. 브뤼셀로 와서 회담하자라고 초대를 해놓은 상태고 그다음에 코소보도 11월 21일까지가 뭐냐. 자동차 번호판 바꿀 시간도 부족하겠다. 해서 10개월 내년 한 8월 9월까지로 연장하고 그리고 거기에 그 충돌이 우려되니 EU 경찰을 130명 정도 코소보 북쪽 지역에 파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중재 개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코소보 사태를 기억하면 이 세르비아하고 정말 전쟁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코소보가 자치권을 가졌는데 그 안에서는 여전히 뭐 다 같은 시대에 살았으니까 그죠? 이런 갈등이 지금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이제 멸종 위기종 국제 협약 단체에서 이제 이 상어가 지금 멸종 위기에 처한 게 많으니까 샥스핀 요리 이거 금지해야 된다 이게 엄격하게 합의를 했다고 해요.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샥스핀 요리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멸종위기 동식물 국제협약, 거래협약 이게 사이데스라고 합니다. CITES. 사이데스도 생각보다 많이 알려진 그런 협약 단체입니다. 19일 날 앞으로 샥스핀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요리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상어종에 대해서 국제 거래,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를
금지한다라고 19일 날 합의했거든요. 네네. 그동안에는 모든 상호종이 아니었습니다. 한 30-40% 정도의 상호종만 이렇게 선별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선별하지 않고 모든 상호종을 국제거래 금지한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협약 그 가입국 중에서 찬성이 이 조치에 대해 찬성이 88표, 반대가 29표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여기에 반대표를 던진 국가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 샥시핀 요리를 사랑하는 나라들입니다. 중국 맞습니다. 중국은 알겠는데. 중국은 알겠는데 다른 나라가 뭐 좀 화교가 많은 나라? 예, 일본하고 인도네시아도 일본.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네. 그 인터내셔널 트레이드의 대상이 되는 국가들이니까. 네. 그래서 그 대표적 국가로 발표가 되어 있고. 일본이 좀 많이 파나 보죠. 음. 어떻게 보면. 트레이드의 대상이 됩니다. 오. 예. 그다음에 그렇다면은 여기서 그 발표하면서 이게 정당성을 주장을 해야 되니까 예. 자꾸 그 샥스핀 요리 때문에 전 세계 상호의 40% 넘게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네네. 그런 통계를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 앞으로 어쨌거나 포획 상어를 거래를 하려면은 이 사이데스가 발급한 정식 허가증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그 발급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질 거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상어 포획하는 거 보니까 아, 너무 그러니까 이게 상어가 너무 무거우니까 그냥 꼬리만 자르고 나면 몸통 다 바다에 버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잔인하더라고요. 너무 잔인해서 이렇게 그렇군요. 인구 대책 요 기사가 굉장히 좀 핫했습니다. 이태리 시골로 이사하면 4천만 원 그리고 헝가리 신혼부부 5천만 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인구 감소로 고통을 겪는 나라들이 유럽 국가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네. 있습니다. 네네. 특히 뭐 대부분 자꾸 이게 그 자금 돈하고 관계된 거라서 그렇지만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도 좀 뭐 시사점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도 그런 것 있어요. 네. 있겠죠. 네네네. 그 이탈리아에서 이탈리아가 좀 부츠 모양 생겼지 않습니까? 네. 국가가. 네네. 부츠 모양의 반도 뒤꿈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위치한 남부의 작은 마을인데 프레시체라는 마을에서 우리 마을이 너무 인구가 줄어들고 빈집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마을 빈집에 이사 오시는 주민들에게는 3만 유로 지원하겠습니다. 즉 4천만 원 지원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네네. 했거든요. 그 마을의 주택 평균 가격보다도 그 주택을 사고도 남는 돈이니까 정착 비용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탈리아 같은 그런 경우에는 신생아 수하고 사망자 수하고 비교를 해서 신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더 적은 그런 인구 감소 지역에 다양한 그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게 EU하고 같이 하는 그런 정책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EU 지원금도 받고 이태리 정부의 지원금도 받으면 생각보다는 많은 지원금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혹시 여기서 사업을 한다거나 하면은 각종 세금 혜택도 드립니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이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헝가리에 베이비 익스펙팅 론이 있습니다. 즉 그 신혼 부부에게 아이를 낳으십시오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주는데 이거 상당히 재밌는 정책이에요. 네. 일단은 신혼부부한테 결혼하십니까? 그러면 5천만 원을 일단 빌려줍니다. 5천만 원 줘요? 예, 빌려줘요. 예. 네. 그다음에 자녀를 한 명을 낳으면은 이자를 완전히 감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자녀를 2명을 출산하면은 대출 금액의 3분의 1을 감해 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자녀를 3명 이상 출산하면 대출금 5천만 원을 싹 다 전액 탕감해 줍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돈은 같은 돈을 비슷한 돈을 금액을 쓴다고 하더라도 지급하는 방식이 상당히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이를 좀 낳을 것으로 유도하는 그래서 제목이 베이비 익스펙팅 론입니다. 베이비 익스펙팅 론. 예. 아기를 기대하는 대출. 예. 근데 저는 이게 우리 저 선거 때도 한번 뭐 얘기가 이런 막 됐었던 적이 있는데 헝가리는 지금 하고 있군요. 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네네. 이게 좀 정책의 효과성이 있던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그 베이비가 출산한 거에 대해서 지금 3년 만에 미리 얘기하는 거 너무 과장이지만 예. 혼인 건수 결혼 안 하던 청년들이 혼인 건수는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3년 만에. 혼인 건수만큼. 네네. 그러니까 당장에 이제 결혼에 필요한 비용은 되니까. 이게. 그렇지. 예. 그리고 뭐 5천만 원 그래요. 그런 또 헝가리의 정책 2019년부터 시작했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 이 정책이 효과가 제대로 났는지. 그렇죠. 예. 네, 혼인 건수는 일단 늘어났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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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였습니다. 예. 세계 각국 뉴스까지도 쭉 잘 살펴봤는데 오늘 이제 뉴스 중에 하나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3만 명 넘었다 하더라고요. 세계에선 35번째로 다 기록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